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김문수, 이준석 보수 진영의 두 대선 후보가 오늘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한껏 가까워진 모습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당의 잘못으로 이준석 후보가 나갔다며 다른 당이라 생각해 본 적 없다.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며 특단의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어제 첫 TV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새였죠. 대선 15일 앞두고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두 후보의 단일화, 시동이 걸린 걸까요? 첫 소식 김민곤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중심으로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함께 걸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주관한 약자동행 토론회에 보수 진영의 두 후보가 동시에 참석한 겁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자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먼저 다가가 친근하게 악수를 건넵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당을 나간 건 이 후보가 아닌 당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어제의 MVP는 이준석이다, 김문수가 아니다는 거죠. 이 후보도 화답했습니다. 강북구 삼영동의 오세훈의 삶이라는 것이, 노원구 상계동의 이준석의 삶이라는 것이, 또 경북 영천의 김문수의 삶이라는 것이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꿈꿀 수 있는 것이 되길 바라면서 행사를 마친 뒤에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정책이나 이념, 생각, 그린 모든 당의 여러 인맥,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보다 이준석 대표가 더 잘 알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다른 후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다른 당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책임이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김 후보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이준석 후보를 포함한 보수 진영 통합 시 현재의 대선 구도가 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단일화의 키를 쥔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입니다. 오늘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특단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그게 단일화는 아니라는데 그 특단의 방법 무엇일까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곧 이준석 후보를 만날 예정입니다.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채널A와 만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제는 중도보수 진영에서도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가면 그냥 무난하게 그냥 이재명의 당선을 우린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 특단의 어쨌든 방법들을 써야 되는 것이고 젊은 역동성으로 돌파해보자라는 제안을 이제 유권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특단의 방법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당장 단일화는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기대하는 단일화 모델이든 제가 생각하는 단일화가 아닌 모델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무능력자인 것이 인증이 끝나야지 그다음 되는 겁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을 먼저 떨어뜨려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주타격 방향을 이재명으로 잡아라. 주타격 방향을.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30%대나 40% 초반대로 가면요, 무조건 그거는 그 다음에 다른 아이디어는 나오는 겁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와 곧 만날 예정입니다. 어제 5.18 기념식에서 이 후보를 만나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씀드렸고 빨리 연락달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모두 본격적인 단일화 논의에 앞서 이재명 후보를 향한 협공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내일 부산에서 장외 유세로 김문수 후보의 힘을 보탤 계획이죠. 오늘 하루에만 이재명 후보 비판글을 3개 올리면서 공격수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오늘 하루 작정한 듯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한 SNS 글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이 되면 안 될 설득력 있는 이유는 수천 가지라는 글을 오전에 올리더니 나라는 망가져도 자신의 표는 챙기겠다는 게 본질이라며 지역화폐 공약을 비판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면 나중에 그 예약을 취소해도 그 사이 지역 소비가 활성화된다는 이 후보의 이른바 호텔 경제학도 꼬집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언급하며 노쇼 주도 성장, 노주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내일 부산을 시작으로 사흘간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위험하고 무능한 이재명 세상을 막아야 된다라는 여러분 같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으로 나서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김 후보 지지 호소보다는 이 후보 공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노선이 달랐던 김 후보와의 동행은 한 전 대표 선명성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공통분모로 선거운동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사흘간 부산, 대구, 충청, 강원 지역 유세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국민의힘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설득하러 하와이로 특사단을 급파했죠. 홍 전 시장, 이 특사단 만난 자리에서 보수 대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프로필 넥타이 사진도 파란색에서 다시 빨간색으로 교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하와이에 도착한 특사단은 홍준표 전 시장과 만나 만찬을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의 상징이고 또 보수의 대표적인 주자였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 또 국민들의 열망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서운한 부분은 잘 또 설명드려서. 특사단으로 급파된 김대식 의원은 채널A에 저녁 식사를 하며 진지하게 많은 얘기를 나눴다며 홍 전 시장이 보수 진영이 대통합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선거운동 합류 여부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없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홍 전 시장은 오늘 오후 한때 자신의 SNS 대문 사진을 민주당의 상징색인 푸른색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교체했다가 다시 국민의힘 상징색인 붉은색 넥타이 사진으로 변경했습니다. 당에서도 홍 전 시장의 긍정적 결단을 바라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까지 가서 설득을 하고 또 부탁을 드리러 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오늘 오전까지 채널A에 선대위 합류를 포함해 생각을 바꿀 여지가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홍 전 시장 측 관계자도 생각이 명확하게 굳어진 만큼 마음을 돌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런 움직임을 찢어진 가짜 빅텐트라고 규정하면서 진짜 빅텐트로 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가 지지 선언을 하는 등 보수 인사 영입에 박차가하고 있습니다. 박전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이 진짜 빅텐트라며 입당을 마친 김상욱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찢어진 가짜 빅텐트에 몰려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진짜 빅텐트 민주당으로 오십시오. 민주당은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시작 전 김 의원 입당 환영식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타깝게도 이제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갈등 끝에 탈당한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도 이 후보의 서울 영등포구 유세 현장을 찾아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풍찬노숙하면서 고생하길래 제가 꽤 오래전부터 모시려고 했는데 좀 늦어졌어요.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분열이나 혐오를 말하지 않습니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허 전 대표가 대안이 이 후보밖에 없다.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와서 설명을 다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표 빅텐트엔 개혁신당에 몸담았던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과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도 주말 사이 합류했습니다. 문 전 의원은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2016년 국민의당 원외 지역위원장 30명도 이번 주 지지 선언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본인 살 길 찾아서 움직이는데 뭐 대단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그동안 단일화에 대해서 강하게 선을 그어왔는데 오늘 특단의 방법이라고 뭔가 얘기를 했거든요.
뭔가 마음이 바뀐 겁니까? 네, 판을 바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명확해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단일화 방식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에는 따뜻해졌고요. 이재명 후보에는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단일화는 아니다. 그럼 그 특단의 대책은 뭘까요? 네, 그 특단의 대책이 뭔지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캠프를 취재해보면 지금 공동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보름 남은 대선, 지금 가장 시급한 건 50%대에 들어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어떻게든 떨어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40%대 초반까지 떨구면 그때부턴 뭔가 작전을 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단 양측이 함께 공격하자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제 1차 TV 토론회가 이런 협력 모델의 첫 등장이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토스하면 이준석 후보가 스파이크를 이재명 후보에게 날리는 배구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나왔죠. 그리고 오늘은 같이 행보하면서 서로를 띄워줬습니다. 특히 이준석 후보, 인간 김문수의 삶을 언급하며 당내 권력 투쟁에 책임이 적은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총통의 시대를 맞겠다. 오늘 유세 일정 내내 이재명 후보만 겨냥했죠. 이렇게 점점 손짓하고 하다 보면 단일화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단계로서는요, 단일화를 해봤자 아무런 시너지가 안 난다. 일단 단일화 조건부터 만들어보고 이후 할지 말지는 생각해보자는 건데요. 두 조건에 두 후보 측 모두 부인하지 않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지지율을 합쳤을 때 이재명 후보를 앞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은 30%대 박스권에 갇힌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감동도 실익도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두 후보 지지율이 합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면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 하는 거예요? 네, 정치권에서는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에 응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한 자릿수인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올라져야 한다는 건데요. 이준석 후보가 본인으로의 단일화 가능성이 생기면 유혹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정치권은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를 다시 언급하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몽준 두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이회창 대세론을 꺾을 수 있었고 두 후보 지지율이 비슷하다 보니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그만큼 그 파괴력도 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제 15일 남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해 보입니다. 사전투표율인 29일 전까지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 지지율을 높이는 동시 전략을 쓸 걸로 보입니다. 단일화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자, 한 명 더 궁금한데 생각이.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이제 국민의힘 특사단 하와이까지 갔는데 생각이 뭐예요? 네, 제가 오늘 하와이에 있는 홍 전 시장한테 연락을 직접 해봤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사기라면서 여전히 당에 대한 분노를 표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당원 투표에 밀리고 이번 경선 한덕수 추대론에 밀렸는데 또 당하는 거냐 이런 거죠. 하지만 특사단으로 간 김대식 의원에게는 보수가 대통합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도 냈죠. 또 하나 방금 취재된 건데요. 홍 전 시장이 오늘 4시간가량 이어진 특사단 만남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으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뜻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에 섭섭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애정도 있어서 내일 다시 특사단과의 만남 이어간다 하고요. 어느 수위일지는 내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홍지은 기자였습니다. 자, 대선 15일 앞둔 지금 여론은 어떨까요?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동반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1위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는 꽤 컸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대선을 15일 앞둔 가운데 여론도 꿈틀대고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14일에서 16일 조사한 것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율은 50.2%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35.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7%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만 5월 첫 주부터 추이를 보면 김문수 후보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준석 후보 역시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표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TK 지지율이 43.5%로 나왔는데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8.2%포인트나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김문수 후보가 44.9%로 3.7%포인트 오른 것을 고려하면 표심 변화가 눈에 띕니다. 고향 안동을 찾고
대구 구미에서 박정희 정신을 얘기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PK에서 지지율이 12.3%포인트 오르며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성도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리서치 조사에서 3년 전 이 후보에게 투표했던 유권자 86%가 다시 이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를 찍은 이들 가운데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은 61%에 그쳤습니다. 다만 아직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18세에서 39세 젊은 여성으로 나타나 앞으로 표심 공략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 배우자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는 고사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후보의 진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부인 설난영 씨를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주들과 좀 시간도 좀 보내고 가족끼리 뭔가 그런 그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그렇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남편을 요구하는 건가 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 딸이 3살 때 그때 구속이 됐거든요. 그리고 6살 때 옥중 생활을 2년 6개월 하고 나왔어요. 그때는 이제 전부 다 힘들었죠. 뭐 아이 키울랴, 생계수단 이제 서점이 있었는데 서점을 운영하랴, 또 남편 그 옥바라지도 해야죠. 물론 힘든 생각도 있었지만 이거는 그 당시에 아마 활동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적 소명으로 아마 이걸 받아들였을 거예요. 내가 할 일이다. 얼마 전에 왜 가락시장에 가서 미스 가락시장 발언이 좀 한 소리 했죠. 요즘 트렌드는 미스 코리아니 미스 가락이니 이런 건 별로 우리 젊은 세대들 아주 싫어한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본인은 그냥 배현진 의원이 그 자기 지역구고 또 우리 가락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좀 조심하겠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죠. 제 의중입니다. 후보도 똑같아요. 제가 선거운동할 때 그런 경우는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 몰려가서 일하면 좀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방해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최소한의 인원만 같이 이렇게 다니는 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가장 닮고 싶은 영부인 어떤 분이실까요? 18년 동안 그 영부인 역할을 해오신 우리 유경수 여사님을 말씀을 하시죠. 저도 뭐 똑같죠 뭐. 네, 그건 저는 찬성해요. 역시 이제 부속실에서 제어를 하고 선을 넘지도 또 안 넘지도 않는 적정한 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그게 아주 힘들어요. 이번에 봤을 때는 벌써 한 13, 14년 됐거든요. 그런데 또 많이 좀 달라지신 것 같더라고요. 고생을 해서 그런지 몸도 많이 마르신 것 같고 조금 더 예뻐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칭찬을 좀 했죠. 네. 규정에 의해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담당자한테 다시 전달을 하고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 함부로 남용할 수가 없죠. 절대 그런 게 용납이 안 되고. 김문수 후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너무나 아쉬운데요. 네, 그럼 2단어까지. 일단 사람이 정직하다, 반듯하다, 그리고 청렴하다. 다 뭐 비슷한 용어지만은 그리고 또 유능하다. 저희가 늦게 선거에 뛰어들었지만 가장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거고 또 어려워진 이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내조를 더 열심히 해서 훌륭한 대통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어젯밤 대선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양보 없는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같은 과거 발언을 두고 협공을 펼쳤습니다. 먼저 김동하 기자입니다. 주도권 토론이 시작되자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포문을 엽니다. 호텔 경제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본인이 지어낸 말이죠. 그건 성장을 말한 게 아니고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걸 극단적으로 단순화해서 설명한 거예요.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해도 그 사이 예약금이 돌고 돌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발언이 경제 상식에 반한다며 문제 삼은 겁니다. 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한계 소비 성향이 1로 해가지고 계속 돌거든요. 무한동력입니까 그러면? 그 일로 돌지는 않죠. 그건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본 거라니까요. 왜 그렇게 단순하세요? 김문수 후보는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파고들었습니다. 커피 원가가 지금도 120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 한 게 맞아요. 거기는 인건비나 또는 시설비 같은 게 감안되지 않은 거죠. 닭죽을 파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더 나은 영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겠다 이 말을 한 건데 그 말을 떼내가지고 그렇게 왜곡하십니다. 닭죽 파는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커피가 굉장히 돈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굉장히 토론 종료 후에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가 비판에 대해 왜곡이라고만 한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향해선 비상계엄 책임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김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다가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정근 기자입니다. 토론 시작과 함께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 사태 책임 추궁을 받았습니다. 군을 동원한 내란기도 그 책임 인정합니까? 계엄을 하고 그리고 그 계엄이 대답할 틈도 없이 공세가 계속되자 답변 시간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0초 보장을 해주셔야죠. 이재명 후보는 악화된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장관으로서 책임감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김 후보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언급하며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모를 수 없었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지사가 모르는 부지사 징역형이라는 거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 후보는 김 후보도 모른다고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김문수 후보님 캠프에서 정치자금 수천만 원씩 받을 때 모른다고 무혐의 받았죠. 우리는 그런 건 없습니다. 없긴 요구 다 본인이 정치자금 받았는데 본인이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됐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왜 그건 몰랐습니까? 민주당은 김 후보 측이 과거 불법 후원금을 받고도 돈을 건넨 사람들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며 흑색 선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 한 잔 원가 120원 발언을 계속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후보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주장이 허위라며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실. 자리마다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일회용 컵에는 원가 120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사흘 전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이 원가 120원인 것을 마치 약 80배 정도의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들리던데 커피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책방 카페의 아메리카노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논리대로라면 원가의 33배의 폭리를 취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 나쁜 악덕업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를 카페 업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SNS에 올린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거부 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인천 5.3 민주항쟁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거부한 것처럼 올렸지만 실상은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시 30일 이상 구금됐던 김 후보가 생활지원금은 신청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경기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 지위라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대선판에 임금 감소 없는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적게 일하는데 월급은 이전과 똑같이 받는 게 가능할까요? 체크맨 이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임금 감소가 없이 4.5일제로 가야 되고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타협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다. 말 그대로 기업에게 온팡지게 다 넘기겠다는 건 아닌지. 임금 삭감 없는 주 4.5일제. 저 같은 직장인들에겐 정말 꿈만 같은 일일 텐데요. 과연 일은 덜하면서 월급은 똑같이 받는 게 가능한 일일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에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일한 시간만큼 급여가 줄어들 경우엔 10명 중 6명이 반대했습니다. 일을 덜 하고서 돈을 덜 받는 것보다 일을 더 하고 차라리 돈을 더 받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세브란스 병원은 재작년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간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임금 10% 삭감이 조건인데 병원 노조에 따르면 근무 만족도는 높아졌고 퇴사율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전면 실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체 간호사 6천여 명에게 주 4일제를 적용할 경우 병원은 매년 약 4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필요한데 임금 10% 삭감만으론 크게 부족하다는 게 병원 설명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83개 중소기업에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8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당 평균 1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득 감소 없는 주 4.5일제 가능 여부는 대체 인력이 부담인 중소기업에 달려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너나 없이 세종시로 행정수도 완전 이전을 공약하고 있지요. 정부 부처가 몰린 이 세종시의 아파트 값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완전 이전도 추진할 것입니다. 좀 땡겨가지고 32년이 아니고 29년 하자.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세종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종에서 매매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은 상승 거래였습니다. 평균을 웃도는 건 물론이고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최근 통계에서도 5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일주일여 만에 2억 원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들의 원정 투자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문의는 계속 있고요. 매도인들은 상승을 지금 하니까 호가를 높여서 좀 내놨고요. 하지만 소문에 급등락했던 과거 사례를 되돌아보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세종을 둘러싸이는 이제 대부분의 지역들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 대비 거래량은 아직 크게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세종 천도론이 나오면서 집값이 45% 가까이 급등했지만 수도 이전 무산과 함께 거품이 꺼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지귀현 부장판사의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증거라면서 사진 석 장을 공개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라며 얼굴을 공개했고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을 입증할 근거라며 공개한 사진입니다.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데 내부 인테리어와 소품들이 지난 14일 민주당이 지 부장판사가 접대받은 곳이라며 공개했던 룸살롱 내부 사진과 유사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해당 장소에 여성 종업원들이 있었다며 홀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업소에 직접 가서 확인했다며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여성 종업원들이 룸마다 테이블마다 여럿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내부 인테리어 패턴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제공되는 음료의 종류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노종면 대변인은 동석자 2명은 직무 관련자로 강하게 의심되는 분들이라며 법관이면 여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걸 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재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지 부장판사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판검사에서 그냥 배 두드리고 소위 큰소리 뻥뻥 치고 룸사롱 접대받으면서 살라 그랬죠. 그런데 그거 다 접고 그냥 동네 내가 일하던 성남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서 노동인권 변호사로. 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지 부장판사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사진을 공개한 건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직접 이 룸살롱 의혹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지판사는 삼겹살에 소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고 반박하면서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판사 뒷조사 공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재판장인 지기현 부장판사가 민주당의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 사건 4차 공판을 시작하며 법정에서 신상 발언을 한 겁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로 우려와 걱정이 많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한 지 부장판사는 평소 삼겹살에 소맥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받을 생각도 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며 삼겹살, 소주도 사주는 사람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두고는 판사 뒷조사에 의한 외부 공격에 일일이 대응하는 자체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 이후 지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계속되면서 민주당이 추가 공개한 사진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가 찍힌 사진 속 장소와 동석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연쇄 흉기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경찰은 중국 국적의 57세 남성 용의자 차철남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쓴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뒤 편의점에서 남성이 나오고 남성이 탄 걸로 보이는 차량이 골목길을 빠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9시 34분쯤 이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공격하고 달아나는 50대 중국인 모습입니다. 주변에 차량을 버리고 자전거로 바꿔 탄 남성의 범행은 이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편의점에서 약 1.6km 떨어진 이곳 공원에서 70대 남성을 공격했습니다. 복부 등을 크게 다친 70대 남성은 중국인 남성이 사는 빌라 집주인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악을 질르신 거예요. 칼을 맞는 거고 사람도 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이 이들 범행에 앞서 이미 2명을 살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국인 남성의 집과 남성이 도주에 사용한 차량 명의자 집에서 각각 한 구씩 찾은 겁니다. 시 씨는 사망한 지 상당 시간이 흐른 상태였고 사망자 2명은 형제 사이인 중국 동포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달아난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 남성을 공개 수배하고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시흥시는 추가 범행 가능성에 대비해 시민들에게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혜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의 배후에 중국 해커 조직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미 3년 전 악성 코드가 침투했지만 SK텔레콤은 이를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중국 해커 집단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중국 해커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BPF 도어 악성 코드가 서버에서 발견된 겁니다. 현재까지 BPF 도어 계열 24종, 웹쉘 1종 등 악성 코드 25종을 발견 및 조치하였습니다. 악성 코드는 2022년 6월에 설치됐지만 SK텔레콤은 이를 3년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또
이번 해킹 사건으로 2,700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SK텔레콤 가입자 전원의 유심 정보가 해킹된 셈입니다. 단말기 정보가 들어있는 일부 서버에도 악성 코드가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로그 기록이 없어 29만여 건의 단말기 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보안 전문가들이 그 로그 분석 기간이 안 남아 있을 때 유출 가능성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유출된 단말기 정보와 해킹된 유심 정보가 합쳐진다면 복제폰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유출은 없다고 본다며 복제폰은 불가능하고 피해 발생 시 100% 책임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 구속된 40대 남성이 입막음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요구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공갈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김세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용모 씨. 지난 3월 손 선수 매니저에게 자신은 함께 구속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결혼할 남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양 씨가 여기저기 임신 사실을 말하고 다닐 텐데 결혼할 나도 3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30억 원은 임신 사실을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손 선수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양 씨가 비밀 유지를 못했을 때 손 씨 측에 물어주기로 한 액수입니다. 용 씨는 입막음 비용으로 8천만 원을 썼다며 비용 보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7천만 원 추가로 요구하신 거 맞을까요?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 씨가 과거 공갈죄로 처벌된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손흥민 선수 측은 태아 초음파 사진을 토대로 추정한 임신 추정 시기에 손 선수는 한국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갈 혐의는 친자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구속된 두 사람의 공모 여부 등을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주말 청계철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되면서 인근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해 왔는데요. 다음 달부터 일부 구간에 차량 통행을 허용합니다. 어느 구간이 포함되는지 김설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주말엔 차가 다닐 수 없는 차 없는 거리입니다. 2005년 도심 산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했는데 앞으로 달라집니다. 평일에는 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차 없는 거리 표지판을 이렇게 한 켠에 세워뒀는데요. 6월부터는 일부 구간에선 주말에도 차가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의 절반에 달하는 450m 구간으로 상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상인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해제를 적극 요구했고 올 1월 규제개혁 토론회 이후 서울시와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현대에는 장사도 안 되고 맨날 죽었는데 누구를 위한 이 차는 거리고. 차는 못 다니고 노점만 늘어나니 손님이 더 줄었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있어야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그 고객분들이 캔슬을 많이 넣더라. 차 없는 거리는 경찰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서울시는 심의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시범 해제를 거쳐 완전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서 있느냐에 따라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버텨야 건강하다 볼 수 있을까요? 정성원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화창한 날씨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는 어르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산행 내지는 공원에 와서 이 걷기를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노화 정도를 알려주는 척도로 걷기 능력이나 근력보다 균형 감각을 체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의료기관에서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는지를 연구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버티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어르신들께 한 발 서기를 요청해봤습니다. 80대는 10초 가까이, 70대는 20초 이상을,
60대는 30초 넘게 한 발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본인 연령대 수준의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운동은 처음 해봤는데 이거 건강 체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귀 속에서 평형을 잡아주는 전정기관과 함께 근육, 신경계, 관절이 모두 기능을 해야 하는 만큼 어느 한 곳이라도 노화로 기능이 떨어지면 균형을 잡기 힘들어집니다. 연구진은 한 발로 5초 이상 설 수 없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며 평소에도 한발서기 운동을 하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네, 재임 기간 내내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던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전립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임 4개월 만인데요.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태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My eternal thanks to you, the American people. God bless you all. 올해 1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최고령인 82살의 나이에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 4개월 만인 현지 시각 어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측은 전립선에서 새로운 결절이 발견돼 검사를 받았더니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며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부터 10까지 전립선 안의 악성도 지표에서 9점을 받아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립선암은 미국 남성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암으로 사망률 기준으로는 두 번째로 높은 암입니다. 외신들은 바이든이 당분간 약물 치료에 의존할 것으로 보이지만 암세포가 뼈까지 전이된 상태여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d when the cancer has spread to the bones, that makes it stage 4. There's no treatment available that can cure the cancer. 바이든은 퇴임 전까지 건강 이상설에 지속적으로 시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6월 트럼프와의 첫 대선 TV 토론 당시 멍한 표정을 짓거나 말을 더듬는 모습이 생중계되면서 결국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에게 후보 자리를 내주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최근에도 15년지기 친구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가족 사진을 두고 바이든 합성설이 제기되는 등 건강 이상설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바이든의 건강을 가장 조롱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멜라니아와 함께 바이든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쾌유를 빌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미국 백악관 앞에 태권 기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태권도 명예 구단 트럼프 대통령 요청에 따른 건데요. 미국 전역에서 유단자들이 흰색 도복을 입고 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앞 광장이 흰색 태권도복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 손엔 태극기, 다른 손엔 성조기를 들고 한국어로 국민의례를 준비합니다. 한미동맹 72주년을 기념해 미국 전역의 태권도 수련생 약 2,000명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이들은 힘찬 구령에 맞춰 태극 일장 품새를 단체로 시연했습니다. 둘, 킥 앤 펀치. 하나, 둘. 백악관까지 울려 퍼지도록 큰 기합 소리를 내며 마무리합니다. 국기원 시범단이 공중 돌려차기와 화려한 격파 시범을 보이자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4년 전 명예구단과 검은띠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태권도의 미국 내 저변 확대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Taekwondo is a great sport, and I hope you'll be able to come back with a team where you can show all of the people. We have so many people here. Show all of the people how incredible Taekwondo is. 미 의회의 태권도회를 창설한 지안파 톰 수워즈 민주당 하원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직접 참석해 높아진 태권도의 위상을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중국은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도 흡연이 흔할 정도로 흡연 문화에 관대합니다. 정부가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은 여전히 느슨한 실정인데요.
곳곳에서 연기로 신음하는 베이징을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 공항 지하 실내 주차장에서 흡연자들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금연 안내 방송이 나와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공항 주차장 곳곳에 이처럼 흡연 금지 문구가 걸려 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시내 한 식당에선 손님들이 식사를 하며 흡연을 합니다. 회식 중 흡연을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베이징시는 10년 전부터 조례를 체계화해 모든 실내 흡연을 금지했고 초중고등학교와 어린이 병원에선 건물 밖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흡연에 관대한 문화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어린이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옆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병원 출입문 앞에 앉아서도 흡연을 합니다. 我主要是他担心，就是对于我孩子会有影响。 중국 열차는 엉터리 규제 탓에 달리는 흡연실이 됐습니다. 객실 밖 통로에서만 흡연이 가능한데 금연구역인 객실 안까지 연기가 퍼지면서 모든 승객이 간접 흡연을 하는 겁니다. 公共场所看到抽烟的人怎么样？怎么感觉？我就会比较反感，一般就是会绕路走。 然后因为我自己本身在备孕，所以对这块比较敏感。 중국 흡연 인구는 전체의 약 21%인 3억 명. 이들 중 매년 100만 명 이상이 흡연 관련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이, 홍콩 등 주요 도시들은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금연 캠페인에 나서는 등 뒤늦게 흡연 천국 오명을 벗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단속에 불과하다며 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오늘 새 대선 후보가 일제히 서울 공략에 나섰습니다. 한강 벨트를 공략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주변엔 방탄 유리가 등장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마크맨 구자준, 최승현 기자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대한노인회를 찾아 어르신 표심을 공략한 이재명 후보는 곧장 서울 용산역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단위에 올라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저격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식 방탄 유리막을 설치했습니다. 후보가 연단위에 섰을 때 양쪽에서 막아주는 형태로 유세 현장마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대선 후보 사상 처음입니다. 편을 하려고 상대편을 제거하려고 아예 진짜 죽여버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영등포에선 이념이 아닌 실용을 강조했습니다. 왜 좌파 우파라 됩니까? 그냥 파하면 안 됩니까? 양파할래 양파. 나 양파요. 이 후보는 용산 영등포를 거쳐 마포로 향했습니다. 민주당이 꼽은 승부처 한강 벨트를 훑은 겁니다. 용산과 마포는 부동산에 민감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잘 관리해 나갈 생각이기 때문에 이 후보는 내일도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아침 일찍 대한노인회를 찾아 노년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저도 사실 노인의 입회 자격은 있는 거 아닙니까? 소득 하위 50% 이하인 취약계층 대상의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곳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가졌습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층을 겨냥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군 가산점제, 군 경력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무제 활성화도 약속했습니다. 오늘 청년들 만나셨는데 제가 고용노동부 있을 때 일단은 휴직 기간을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거의 50% 이상 늘렸습니다. 전부 엄마 맞춤형으로, 아빠 맞춤형으로.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를 찾아 당선 직후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 후보는 서울역 광장,
저녁 유세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이준석 후보. TV토론에서 만난 이재명 후보를 연산군에 비유했습니다. 말문이 막히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면서 조롱하거나 썽을 내는 연산군 같은 면모. 이재명 총통 시대를 막아내겠습니다. 광주로 향한 이 후보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현장과 복합 쇼핑몰 추진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자, 대선 이제 15일 남았죠. 저희 채널A는 선거 당일인 6월 3일 개표방송 나의 선택 2025를 준비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한 선거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어떤 개표방송을 준비했는지 정단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채널A가 대선 당일 광화문 사옥 오픈 스튜디오에서 한눈에 판세를 파악할 수 있는 직관적이고 입체적인 선거 방송을 선보입니다. 빠짐없이 정확하게, 쉽고 핵심만 간결하게. 방송 화면뿐 아니라 광화문 세종대로 사거리 일민미술관 위에 설치된 대형 커브드 전광판 A큐브를 통해서도 채널A 개표 방송이 생중계됩니다. 채널A 사옥 벽면에서 후보들이 입체적으로 등장해 실시간 판세도 보여줄 예정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채널A는 예측봇 알파-A를 통해 정확하고 빠르게 당선인을 예측해냈습니다. 이번에도 채널A 자체 예측 조사를 실시해 대선 당일 투표가 마감되는 오후 8시 예측 결과를 공개합니다. 나의 선택 2025에선 채널A 대표 앵커들이 총출동해 전문 패널들과 함께 실시간 판세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성혜랑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무슨 어택을 했습니까? 네, 어제 첫 TV 토론회를 보신 분들은 아마 감 잡으셨을 텐데요. 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콤비로 활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최근에 중국과 대만에 관여하지 말고 모두 CC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비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너무 친중국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2023년 당 대표 시절에는 칭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협박성 발언을 했는데도 반박을 못하고 그냥 물러섰어요. 이재명 후보는 친중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던데 함께 공격하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네요. 네, 급기야는요. 서로에게 발언할 시간, 발언 기회를 주기도 했는데요. 지역 화폐를 돌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이런 게 가능한지 저는 뭐 이미 학계에서도 안 된다는 게 다 나와 있고요. 지금 주가 지수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저거 보면 이제 2대1 구도처럼 보이네요. 네, 그럴 때마다 이재명 후보도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출신들의 일반적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문수 후보도 비슷하시더라고요. 두 분께서 저를 협공을 하면서 저한테 기회를 안 주시네요. 저게 일회성이에요?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일단 어제 김문수 후보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 악수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 질문을 했다가 한마디 들었죠. 6개월로 늘리는 걸 도와달라는 게 정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본인보다 10살 이상 많은 분한테 어쩌라고요 라는 답변은 존중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런 본인 인성을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자, 아까 콤비 어택 이게 앞서 아는 기자 보니까 전략인 것 같더라고요.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선거 치르려면 돈 많이 드는데 거기에도 전략이 있어요. 네, 선거를 치르는 데 드는 돈을 모으는 방법에도 각 캠프에 전략이 담깁니다. 먼저 김문수 후보 오늘 오전 10시 문수 대통 펀드를 열었는데 19분 만에 목표액 25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최소 금액이 5만 원이던데 저 정도면 열기가 뜨거웠던 걸로 봐도 되겠죠. 네, 선거 펀드에 투자한 돈은요. 후원금과 다르게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율 2.9%니까 100만 원을 넣으면 석 달 뒤에 7천 원 정도의 이자 소득이 생기죠. 세금을 뗀 이자 소득과 원금을 더해서 돌려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참여자가 많아서 내일 자정까지 추가로 열어둔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 쪽은 펀드 안 합니까?
펀드 대신에 은행 대출을 택했습니다. 사칭 사기 걱정 때문인데요. 요즘 선거 캠프 관계자를 사칭해서 식당을 예약하거나 물건 주문한 뒤 나타나지 않는 노쇼 사기가 기승이잖아요. 민주당은 캠프를 사칭해서 가짜 펀드 링크 보내는 사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서 빌려서 대출로 선거비를 충당하고 보전금 들어오면 갚는다고 합니다. 자, 두 후보가 또 TV 광고를 공개했어요. 궁금한데 전략이 좀 달라 보인다고요? 네, 먼저 이재명 후보 광고, 우리 국민을 상징하는 한 남성 캐릭터가 뛰는데요. IMF 위기와 계엄 사태 때 주저앉기도 하고요. 그럼 이재명 후보는 안 나옵니까? 이 1분짜리 광고인데 이 후보는 후반 5초만 등장합니다. 자신이 아닌 국민이 주인공인 광고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김문수 후보 쪽 보면요. 1980년대로 돌아가요. 네, 자신의 노동운동 이력을 강조하면서 오랜 기간 정치에 몸담았던 걸 강조한 거죠. 이 대선 국면, 돈 모으는 법 광고 하나에도 유권자를 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제79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성남고가 유신고를 꺾고 55년 만에 우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성남고 투수 봉승현의 공이 미트에 꽂히고 유신고 배트가 허공을 가릅니다. 순간 성남고 벤치에서 선수들이 뛰쳐나오며 환호합니다. 79회 황금사자기 우승이 결정된 순간입니다. 공격의 유신고, 수비의 성남고 맞대결이었지만 오늘은 정반대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성남고가 1회부터 유신고를 두들겼고 안타 7개와 볼넷 1개로 6점 차까지 벌렸습니다. 유신고도 뒤늦게 추격에 나섰지만 6회 성남고 4번 타자 이서준이 투런포를 터뜨리며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장타도 별로 없었는데 오늘 좀 아침부터 집중해서 방망이를 쳐보니까 느낌을 알아서 그 느낌 그대로 쳤는데 성남고는 10대 4로 마무리하며 1964년, 1970년에 이어 무려 55년 만에 세 번째 우승기를 들어 올린 겁니다. 머리 희끗한 동문 선배들도 응원가를 함께 부르며 반세기 만의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대회 최우수 선수에는 성남고 투수 오훈택이 선정됐습니다. 오훈택은 준결승에서 109 이상을 던져 투구수 제한 규정에 따라 이날 결승에는 뛰지 못했습니다. 우수 투수상은 성남고 조윤호, 감투상은 유신고 투수 이준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서울의 낮 기온 26도로 하루 만에 5도나 껑충 뛰겠고요. 모레는 28도로 한여름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예상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된 충청과 남부 내륙은 30도 넘게 온도가 오릅니다. 평년 기온을 2도에서 7도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립니다. 이후로는 전국이 맑고 대기질도 무난해서요. 바깥 활동하는 데 큰 무리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강릉 20도에서 출발합니다. 서해안과 남해안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31도, 전주와 대구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 중반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